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이 디파이 스테이킹 직접 참여하겠다 라는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탈중앙화 오라클 프로젝트 체인링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OCC 청장 대행이 SEC 리플 소송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이번 소송은 SEC가 10년 전 XRP 토큰 배포 과정을 문제를 삼은 것이라며 XRP가 최종적으로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될 것이다. SEC도 스스로 자산이 유틸리티를 달성하고 탈중앙화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XRP 유저들도 알고 있죠. 합의를 하는 거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리고 얼만큼 빠르게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변수도 있기 때문에 2월 22일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앨런 머스크가 아들을 위해서 도지를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자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숨은 의미가 있는데 코인 시장에 대한 앨런 머스크가 또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기 위한 척도로 코인 사업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테슬라의 최근에 중국에서 테슬라 길들이기라고 해가지고 테슬라한테 페널티 부분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이 오히려 주가에 영향을 줄까봐 비슷한 시기에 그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형태로 인해서 좀 작용을 해줬다, 어그로를 좀 끌어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이번에 대규모 공매도 사건이 있었죠. 게임스탑으로 인해서 당연히 테슬라도 그것에 따른 대상 요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약간의 물타기 형태로 어느 정도 지지하기 위해서 좀 행동을 했다. 왜냐면 코인 시장도 한동안 2018년도 때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때 그만큼 많이 밀려 나갔던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고 약간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저런 내용을 계속 언급을 한다는 건 무언가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액션을 조만간에 또 취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M의 CEO가 비트코인 투자 계획이 없다, 모니터링은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GM사 같은 경우도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생산성이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력이 없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 부분을 만약에 좀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이런 쪽에 대해서 괜히 찍힘 현상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심성을 좀 보여줬다 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전기차 쪽에 대한 약간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투자비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여유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잉여금을 어느 정도 대체로 해가지고 금융자산에 돌리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획 없다라는 게 GM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더 1억 테더 신규 발행을 해서 최근에 시장이 약간 너무 좀 쉴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약간 횡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알트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테더가 또 10억 테더가 신규가 발행이 되면서 요새 알트장이 불장이 됐고, 그게 어느 정도 계속 비트의 도미넌스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미는 비트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수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근에 BTC 마켓 사토시 차트가 상당히 이뻐지는 차트가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 미래화폐 아니다. 최근에 강세 투기적 광기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화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자산의 성향으로 도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쏙 빼고 화폐적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의 주장은 암호화폐는 정확한 이유가 없이 자신의 미래 화폐라고 주장을 한다. IT 기업이 출시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캐나다 국민이 스테이블코인 혹은 다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려 될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캐나다가 승인된 북미권 첫 비트코인 ETF 부분에 대한 또 내용도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또 재밌어요. 캐나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이 되었다. 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문건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증권거래위원회, 브리티시 컬럼비아, 엘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퀘벡, 뉴 브랜즈윅, 그리고 도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섬, 뉴펀드랜드와 레브라도, 노스웨스트, 유콘, 그리고 누나부스트까지 등 승인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역시나 화폐적 관점으로만 좀 해석한 거 아니겠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22 총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준비 통화 구성으로는 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통화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의 주장은 비트코인 실제 통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짙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기도 하고 작은 스텝 범죄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약간의 요새 또 불장이 오니까 과거처럼 약간의 이제 문제 있는 비즈니스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22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적으로 뭐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런 형태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 형태를 보고 이거 상당히 부정적인 거 아니야? 앞으로 또 꺾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내용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요새 악재가 그러니까 악재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BOA 보고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 암호화폐 투자자의 리스크가 초래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각국의 화폐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제당국이 모든 기관 중개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네. 이런 형태가 그러면 지난 10년간 왜 규제를 안 했을까? 가요. 당연히. 그리고 2018년도 17, 18, 19, 20년 동안 G20 재무금지 장관 회의에서도 메인 주제로는 아니고 서브 주제로는 다뤄지긴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그래도 서브 주제로도 많은 그런 서로 간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많이 주고받고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자극적으로 뽑아내는 것 자체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OA 보고서 부분은 약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니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케냐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케냐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아르헨티나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달러도 당연히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뭐 그냥 박살 났고
뭐 그 동네 뭐 콜롬비아 쪽도 뭐 위청위청 거리고 칠레도 마찬가지로 골로 갔죠. 예, 같이 골로 갈 수 있는 남미 쪽은 거의 다 골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남비에 대한 그런 형태를 좀 갖고 와서 케냐를 좀 바라본다고 하면 뭐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금에 들어오는 형태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다 뭡니까? 뭐예요? 주로 달러잖아요. 예. 달러 담보 기간 그 비율로 맞춰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순위를 보게 되면 거의 다 달러 기반 쪽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트코인과에 대한 관계, 즉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달러와에 대한 관계도도 짙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가져간다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일정의 포트 기준에서 이 정도 포트는 우리는 항상 열려져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hedging 차원에서 좀 생각을 두면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최고령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뉴욕 멜로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이체 발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은행들이 다 한다라는 거와 같아요. 예전에 2019년도 때부터 이런 소식은 계속 나와 주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다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앨런 머스크가 왜 자꾸 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조만간에 그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커스터디 사업도 머지 않았다라는 걸 또 증명해주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미국의 델라웨어주에 와이파이 신탁 펀드 상품을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레스케일이 디파이 쪽도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보게 되면 코인게코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 투자 대기업 테슬라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내용을 꺼내 보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꽤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제 그 블로그에서도 써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과거 작년 12월 21일자에 쓰기도 했습니다. 연기금 주식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이 매우 보수적으로 있는 그런 운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연기금이 앞으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블록체인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써져 있어요. 일반 공무원과 경찰을 둔 두 연금의 지급액의 재원 확보율은 각각 70에서 85% 불과한 실정이며 2025년도가 되면 노동인구보다 연금 수령자가 더 많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연금 재원의 고갈이 더욱 심각화될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위험을 감수하도 하더라도 더 위험할 만한 큰 수익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채권 투자나 국채 투자에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들도 똥줄이 타겠죠. 그래서 옛날에 뮤추럴 쪽도 그렇게 움직였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18년도 때 9월에서 10월 달에 뭐 그때부터 나왔던 게 뉴욕의 경찰청의 퇴직연금 쪽에서도 일부 자금을 넣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일대나 아니면 하버드 쪽에 대한 또 관련된 걔네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 쪽에서도 일부 자금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시는 포인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전체에 100% 운영 자금이 있으면 여기에 0.1을 넣든 1%를 넣든 뭐 요 사이가 되겠지만 일단 넣는 거에 따른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지, 사람들이 딱 보면 야 이거 투자한다라고 하면 100% 올인하는 줄 아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개미적 관점으로 자꾸 보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10%를 넣겠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약간 미친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여기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일단 하는 거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볼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서 쏠쏠한 재미가 나오면 조금씩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포인트로 집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이 테슬라로 끝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도 이번 인플레이션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걱정거리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야, 올해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좋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백신을 맞으면 그만큼에 대한 이연 소비 부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수혜가 빗발치게 될 것인데, 앞으로 그 다음, 그러니까 기업은 뭐 오늘 살고 내일 거에 집중하진 않잖아요. 뭐 단기 트레이더처럼 내일만 먹고 살 거야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년 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뭐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내년 거에 대한 플랜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트를 짜게 될 텐데, 내년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분을 본인이 들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비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썩히기에는 주가에 분명히 악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꼭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아도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 가지에 대한 좀 복잡한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많이 해야 되는 실정이 있다 보니까 그 자산에 대한 포트를 좀 분배하는 걸 좀 다각화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넣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겠냐. 제가 봐도 이번 질병 사태가 끝나게 되면 엄청난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업들도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돈이 녹아버리겠죠. 뭐 개미들은 그런 거 요새 똑똑하다라고 해서 스마트 개미라고 하지만, 그 스마트 개미들은 벌써 다 바꿔놨잖아요. 부동산으로 바꿔놓든 뭘로 바꿔놓든 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멍청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댄 슐먼, 페이팔 지갑을 통해 CBDC를 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보면 그런갑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얘네들의 최종 목표치를 벌써 말을 하는 거예요. 댄 슐먼 자체가, 야, 우리는 최종 지갑 형태를 가져서 주식도 하고 결제도 되고 여기 모든 지갑에 여기다가 다 꾸격 넣을 거야. 그러니 우리 거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좀 주세요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할 수 있게끔 일단 시스템으로 그렇게 넣어주게끔 해주세요 라는 것이겠죠. 일단은 CBDC에 대한 이런 지갑이 안정성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아마 미국은 또 외주를 주게 될 텐데, 그게 누가 수혜를 많이 받게 될 것인지를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번 CBDC로 가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통화가 한번 바뀌는 시점대 누군가는 분명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링이 하나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서 그런 쪽을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자기도 아직은 찾아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산, 또 다른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디지털 페소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얘네는 뭐 똥줄 타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헤스터 피어스가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 비트코인 ETP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ETF보다는 ETP로 일단 먼저 좀 해보자라는 형태로 언급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팔 몇 달 내에 영국의 가상자산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켄이 가상자산 스타트업 투자 벤처 펀드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린제 로환이 탈중앙화 금융 탐색존 트론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량이 뉴욕시 비트코인 가상자산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온타리오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승인 부분이 이제 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만간 캐나다에 대한 붐이 엄청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인도의 가상자산 금지 조항 통과 전에 투자자에게 자산의 전환 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도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통화와에 대한 직결적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2017년도 때 중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출로 인해서 외화 자본이 좀 빨리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드니까 정부 과거에 있는 이제 고위급 정부의 공무원들은 금융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이러다가 일시적으로 또 외환이 너무 많이 빠지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과거 걱정, 그 이제 그 공포에 쓴 IMF를 먼저 좀 겪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건 너무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공무원 특히 고위급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본인들도 느껴봤기 때문에 이건 또 실제로 느껴보신 분들만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